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 오늘은요, 범죄 교과서인가 예방서인가? 지나치게 상세한 범죄 보도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큐 플러스에서는요, 손석희 전 JTBC 뉴스룸 앵커가 언론계에 던지는 질문을 서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KBS 김나나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요. 방송사의 19금 컨텐츠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주제를 보면서 범죄 보도의 폭력적이고 또 선정적인 묘사가 일반 프로그램보다 결코 적지가 않구나 느껴졌어요. 네, KBS 보도가 아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뉴스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을 많이 받게 되는 편인데요. 네. 아이와 함께 보다가 민망했다 이런 말들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을 취재하면서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19금 표시 같은 연령 제한 표시를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범죄 보도의 순기능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보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뉴스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어디까지 공개하고 되짚는 것이 적절할지 제작진에서 고민이 컸던 게 사실인데요. 네. 신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걸 짚어본다는 명목으로 또 한 번 노출을 시키는 게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전 고민이 많아요. 요즘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인하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보도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언론 보도가 실제 현실보다 더 잔인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조어 중에 뭐 지나치게 과잉 정보를 TMI,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어쩌면은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이렇게 TMI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호, TMI 범죄 보도 정말 뭔가 딱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요. 오늘 방송에서 범죄 보도의 문제를 짚어보는 과정에서 다소 뭐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표현이나 영상은 저희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건데요. 그래도 자녀와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청 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비평 시작하죠.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부터 인천 동거녀 사망 사건까지 요즘 강력 범죄 사건과 이를 다룬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자세한 범죄 수법에 대한 묘사, 또 잔인한 표현들로 모방 범죄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들여다볼 건데요. 자, 우선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는 그 서울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던 생수병 사망 사건, 그걸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18일이었죠. 이 서울 서초구현 사무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생수병 사망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단순히 생수를 마시고 직원들이 쓰러졌다라는 사건 초기에는 언론의 집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또 원인이 약물 중독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해당 물질의 전체적인 이름이 공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물질을 구입하는 방법이 보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수병에 들어있던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남성이 범행에 쓰인 독극물을 사전에 구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남녀 직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사무실에 있던 생수병 물을 마신 직후였습니다. 이튿날 같은 팀의 또 다른 직원 강모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언론들은 다양한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생수 사건 미스터리, 7시간 미스터리 등 흥미를 부추길 만한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방송사는 사건에 쓰인 독성 물질의 이름을 노출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 씨 사인이 약물 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는데 SBS 취재 결과 강 씨가 숨진 자택 안에선 여러 독성 물질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후 해당 독극물의 이름과 성분을 강조한 기사들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이 독극물이 얼마인지 캡처해 기사에 담은 것은 물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유해물질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고발하는 기사임을 강조하지만 그 수위와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는 비판이 따릅니다. 범죄 예방 기사인지 독려 기사인지 알 수 없다. 모방 범죄가 걱정된다 등 수법을 노출한 데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관련 독극물 이름을 검색하자 구매 또는 구입이 연관 검색어로 따라 등장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해당 독극물을 검색하면서 구입 방법까지 함께 찾아봤다는 의미입니다. 네, 사건 관련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살펴보고 나니까요. 말 그대로 TMI 보도였다 싶어요. 뭐 독극물이 어떤 거였는지, 이름이 뭔지, 그래서 어디 가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게 왜 그렇게 자세히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독극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언론이 지적한 것은 이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론이 꼭 취재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해당 보도를 보면은 어떤 뭐 제도적 개선에 관심을 더 많이 갖기보다는 사실은 뭐 독극물 가격에 대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기자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방법을 일일이 하나하나 자신이 체험하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보도에서 꼭 필요했던 보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구매가 어려울 경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뭐 법망을 피하는 그런 방법까지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전형적인 이 범죄 보도에서의 TMI 보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독극물 이름은 저도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 알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독극물 관련 보도가 많이 늘면서 언론에 노출됐던 그 물질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상당히 증가했어요. 네, 맞아요. 앞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문제가 된 해당 물질을 포털 검색어에 입력을 하면 그 물질 구입 혹은 그 물질 구매 이게 따라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생수 독극물 이 검색어도 연관 검색어로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질문하는 기자들 큐가 이 사람들의 검색량과 보도량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물질에 대한 보도가 21일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사실상 0에 가까웠던 이 물질에 대한 검색 규모가 이날 21일을 이후로 급증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알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근데 뭐 범죄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호기심을 키우거나 아니면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뭐 취재 보도 준칙이나 아니면 심의 규정이나 이런 게 분명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TMI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다시피 그 언론사 자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기자협회가 갖고 있는 인권보도 준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보도에서 이렇게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론의 일종의 취재 경쟁,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이런 보도 준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방심위에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별도의 장으로 구성을 해서 폭력 묘사라든지 충격 혐오감 그리고 소재와 표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방송 보도에서 유의해야 될 사안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38조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인데요. 범죄 및 약물 묘사 조항에서는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또는 약물 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보면은 이번 언론 보도들은 분명히 방심위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도 약물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약물 구매 방법을 상세하게 보도했던 MBN 뉴스가 행정지도 권고 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9년에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하고 구입 방법을 지상파 방송하고 종편 채널 보도 프로그램들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무더기 심의에 걸려서 8곳이 행정지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MBC 채널A 2곳은 의견 진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취재 보도 준칙도 있고 과거에 그런 걸 잘 지키지 않아서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다루는 보도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독성 물질에 대해서요. 그 이름을 첫 보도에서는
뭐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초창기에는요. 네, 그 이후에 후속 보도에서는 이름이 언젠가부턴가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21일에 SBS가 처음 이 해당 물질을 이름을 공개해서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경찰이 국과수 결과를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이 물질이 나왔다. 근데 아무래도 사안이 민감한 이유였겠지만 전체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고 첫 글자만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기자들이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름을 공개해서 기사를 쓴 언론들이 상당했던 건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어떤 특정 언론사가 전체 이름을 공개한 데다가 경찰도 전체 이름은 아니지만 일부 이름으로 공식 확인을 해주니까 이런 부담감에서 좀 떨어져서 전체 이름을 공개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을 한 상태라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도 언론에서는요, 이 피의자가 남긴 자극적인 메모 내용을 공개하면서 범죄 동기를 추정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과잉 보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범죄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망 동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려운 추정 보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취재, 아주 중대한 발견이 있다면은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해당 보도들을 보면은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아주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었다기보다는 제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생수병 사건 피의자 메모에 남겨진 여성의 이름 또는 서울에 여친 있다 거짓말한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일종의 낚시성 기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한 거죠. 이렇게 범죄 보도를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은 이 범죄들이 갖고 있는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이것들을 단순히 그냥 독자들이 하루 이틀 관심을 가질 가십거리를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작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들의 이런 보도 태도가 사실 굉장히 강력 범죄고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그런 의미를 되게 경감시키는 것 같아요. 특히 범죄 기사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범죄자가 이 범죄를 왜 저질렀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심리 상태였다. 이런 기사들이 거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수병 사건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짜증이 났다. 짜증나서 그랬다. 범죄 기사에 이런 제목들을 달고 나오는 기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은 미성년자들, 특히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짜증이 나면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가?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려를 해볼 만하다는 거거든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1호로 불리는 분이시죠. 권유룡 교수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범죄자들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 나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저 범죄자는 나보다 앞서서 범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요. 네. 그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범죄자의 행위가 그 이전의 범죄에 영향을 받았다. 모방 범죄를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유영철이나 정남규 사건은 같은 시기에 겹쳐서 사건이 발생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서로가 서로의 범죄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또 범행 장소나 수법의 방법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면담을 할 때에도요. 실제 그런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시기에 범행 도구를 바꾸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결국은 유영철이나 정남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인식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을 느낀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미리 준비한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명인을 거론하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자기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강윤성 범죄 사건에서도 발길질을 한다든지 또 그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자들이 결국은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의 대변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영상 보고 나니까요. 저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참 인상 깊네요. 기자들이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예, 권일영 교수 얘기는 참 무서운 얘기네요. 언론이 이 범죄 보도 경쟁을 하는 것을 이런 범죄자들은 일종의 자신의 훈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장을 더 많이 따기 위해서 일종의 경쟁을 하는 것이 범죄의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건 극히 소수의 일탈적 범죄자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앞에서 나온 정남규와 같은 극히 소수의 이제 범죄자들에게는 이런 범죄 보도가 일종의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만을 갖고 있거나 어쨌든 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수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범죄 수법에 대한 일종의 학습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일종의 자신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권일영 교수가 이런 범죄 보도에 대해서 우려한 것은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뭐 범죄 수법이나 내용을 뭐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이런 관행이 사실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높은 사건, 아니면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보도할 때 더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 또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주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건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범행 도구나 수법, 그리고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일 JTBC의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 보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폭행당하고 끌려다니는 모습,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혈흔까지 화면이 일부 처리가 됐습니다만 고스란히 노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야말로 정말 어린아이들과 같이 보다가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보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상당수 언론들이 또 CCTV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서 기사를 쓰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마포 데이트 폭력 보도, 그거 너무 보기 힘들었어요. 아마 CCTV를 공개한 JTBC 같은 경우는 이 데이트 폭력의 실체를 공개하고 이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런 범죄를 막는 피해 예방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CCTV 영상을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정말 이 CCTV 영상이 아니고서는 이런 데이트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킬 만한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유가족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 비슷한 범죄에 노출됐던 사람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 2차 가해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을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그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도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대 사건의 실상을 고발을 하고 또 사회적인 공분과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 피해 아동의 어떤 뭐 처참한 모습, 너무 힘든 모습, 그리고 뭐 가해자의 정말 악마 같은 모습, 이런 걸 엄청 부각을 시키고 그런 게 이제 약간 보도 행태가 고착화된 것 같아요. 패턴화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피해자가 성인이었어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도를 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네, 최근에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의 6월 8일자 아동학대 보도에 대해서 법정 제재 의견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모 부부가 10대 조카를 아동학대해서 숨지게 한 정황을 고발하는 기사였는데요. 네. 이 피해 아동의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의 이 피해 아동이 이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서 욕실 청소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물론 화면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 MBC 보도는 지난해 12월 28일 방송심의 규정에 적시된 어린이 학대 방송은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 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현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 제재가 논의 중인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MBC는 보도 1시간 반 만에 이 자극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삭제하고 CG 처리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또 가혹행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피해 아동의 신원을 제가 보기엔 너무 쉽게 그냥 공개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사건 이름 자체를 그 피해 아동 이름을 따서 짓는다거나 이런 것도 고질적인 문제예요. 네, 지난해 말에 국민적 공분을 잃은 또 다른 사건이었죠.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건 당시에도 피해 아동의 피해 사진, 이름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노출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름 역시 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SBS와 동아일보 등은 유사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한다 이런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2차 피해라는 것은 앞서 지적도 됐습니다만 그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 아동이 2차 피해일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그래서 아직 상처가 덜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2차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신중하지 않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진짜 문제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에 대해서 명명했을 때 정작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려해야 될 것은 범죄자, 그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건의 본질인데 그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가해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법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서 피해 아동이나 고소인, 고발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그런 것들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루지 않게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은 사실은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짚어봐야 될 게 성범죄 보도입니다. 성범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도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그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심석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꽤 많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우려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성범죄 소송 1심 판결문이 법률 전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이트의 실수로 공개가 돼버린 것이고 일부 언론들이 이걸 또 고스란히 보도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노출한 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관련해서 스포츠인권연구소 또 언론인권센터 같은 인권단체들은 심석희 전 선수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판결문은 원래 공개가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랬으면 안 됐던 거죠. 맞습니다. 저도 판결문은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해당 재판은 피해자의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게 성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특성상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가해 사실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가해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해당 기사들을 보면은 사실 언론 스스로가 2차 가해 논란이 있다면서 정작 그 판결문에 가장 자극적인 문구를 그대로 제목으로 뽑거나 아니면 따옴표로 가장 자극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기사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 언론의 무신경이라고 해야 될지 무책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이 범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 스스로도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때로는 언론 자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늘 언론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 내용과 수법을 상세하게 다루는 보도의 문제점 짚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봤고요. 그 모방 범죄를 낳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어요. 이 모방 범죄는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방 범죄 우려는 많지만 실제 연구에서 언론의 범죄 보도를 통해서 모방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범죄 보도가 모방
의 효과를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범죄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범죄 보도에 노출된 수용자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맥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정한 상황에서만 모방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범죄 보도가 모방 범죄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 모방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범죄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 행동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인지학습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즉 범죄 행위에 대한 이런 자세한 묘사가 범죄의 지식을 알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범죄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잠재적으로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선행 요인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난달 할로윈에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 조커를 따라한 모방 범죄가 일어나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요. 이거 영화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뉴스 보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크고 작은 범죄 사건 가운데서 이 모방 범죄를 의심할 만한 그리고 일부 또 확인이 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 씨가 수감 생활을 하며 범행 과정을 상세히 묘사해 쓴 글은 극우 성향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뒤 무분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사에 옮긴 언론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장 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장대호 회고록에 나온 범행 수법과 유사한 게 많아 모방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N번방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론 비슷한 범죄가 잇따랐고 범죄 기사에서 본 수법을 교통사고 사기에 이용한 20대부터 범죄 재현 프로그램을 보고 금고를 턴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귀금속 가게에서 물건을 가지고 달아난 10대도 범죄 재현할 때 보고 제가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열고 빈집을 턴 절도범도 모방 범죄를 언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뉴스에 나온 거 보고 모방 범죄 가정적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마트 아이스크림을 꺼내 핥고 다시 진열해두는 영상이 보도된 뒤 모방 행위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뉴스에서 교육적인 컨텐츠를 기대했다가 당황스러운 적이 많다고 토로합니다. 살인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엄마 아빠로서 좀 답하기 곤란한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걸 더 갖게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궁금해하니까 질문을 할까봐 제가 뭐 채널을 돌리고 뭐 다른 화제로 뭐 너 숙제했니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딱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선정적인 뭐 제목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얘가 교육적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뭐 드라마에 뭐 19금 이렇게 표시가 되듯이 뉴스에도 약간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서 나오면 조금 준비를 하고 조금 아이가 못 보게 이렇게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네, 영상 통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언론 보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네, 마지막 학부모 인터뷰 가운데서 19금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참 와닿았던 게 저도 뉴스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런 연령 제한을 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텔레비전 연령 등급 제도 대상의 보도 프로그램은 아예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인지 범죄 보도를 어디까지 알릴지를 전적으로 해당 기자나 언론사의 책임과 권한에 맡기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권한과 책임을 잘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밖에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이 제도를 지금처럼 이대로 유지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뉴스는 봐야 된다. 세상을 보는 뭐 안목을 키워주고 뭐 시사 공부도 되고 그래서 학생 때도 뉴스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 뉴스 보면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싶을 때가 많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저렇게 우려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실제 있는 그 현실의 모습보다 우리가 좀 더 과잉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두려움들이 모여지면은 사실은 실제 있는 두려움보다 사회적인 어떤 위험보다 그 위험을 과장해서 증폭해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미디어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그 연구들 중에서도 가장 경험적으로 좀 확인된 연구에 가까운 것이 문화개발 효과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서운 세상 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디어 폭력에 반복적으로 자주 노출되다 보면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폭력보다 훨씬 더 많은 폭력이 있는 것처럼 과잉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폭력이 현실의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을 증폭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강력 사건 같은 경우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일반인이 강력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디어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범죄 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은 자신이 실제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연루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인 두려움들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연구 결과가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범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정도가 실제로 벌어지는 범죄 상황에 비해서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 5대 범죄 발생과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요.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더 안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중들은 오히려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그만큼 언론의 관심이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에 쏠렸던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나치게 상세한 범죄 보도의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자, 얘기 듣고 살펴보고 나니까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는 범죄 정보를 언론이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더 굳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범죄 보도가 뭐 실체 규명 또 범죄 예방 등 본연의 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언론이 말해야 할 것, 말하지 않아야 할 것 이걸 좀 구분해서 살펴보죠.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자세한 취재, 아주 생생한 취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언론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강력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기준이 약간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살펴본 사례들에서 이미 나왔지만 사회적 공포감을 자극할 수 있는 감정적 표현들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요. 모방 범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범죄자에게 일반 시청자나 독자가 동일시를 할 만한 약간 스토리의 구성, 그 일종의 극화된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은 언론이 자제를 해야겠죠. 굉장히 다양한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간단합니다. 짧게 정리하면은 범죄 보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TMI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TMI가 되기보다는 예방책을 중심으로 절제된 표현 이것이 언론에게 요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제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